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 OT 해서 계략적으로 설명 좀 드렸고,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개강하는 것은 오늘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입문서 받으셨죠? 예, 그래서 입문서를 가지고 나갈 건데, 입문서 보시면 156페이지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입문서가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2차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문서 자체가 이 한 권으로 공법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입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체적인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뼈대를 잡고, 그리고 체계를 좀 어느 정도 잡고, 그리고 용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강의 계획서 다 받으셨죠? 받으셨나요? 이 보시면 L 파일에 보시면 L 파일에 이거 아마 다 받으셨죠? 예. 여기에 보시면 강의 계획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강의 계획서 부분 쭉 있는데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오늘이 이제 11월 9일이 개강이고,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이 12월 28일이 됩니다. 그게 총 8주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8주 수업이 되고, 그 다음에 강의 내용 쭉 보시면 그 1회차부터 시작해서 8회차, 즉 8주차까지 진행되는데, 그때 오늘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월요일날 다 진행되고요. 그리고 1편 오늘 하는 게 부동산 공법의 의의하고 성격 오늘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하고 2, 3, 4회 때 2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이거 한 3번 정도 나갈 거고, 그리고 3편 5회차 주 5주 정도가 되었을 때 도시개발법, 그리고 6주차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7주차 때 건축법, 그리고 8주차 때 주택법하고 농지법, 이렇게 해서 전체 법령이 총 6개 법령이 있는데 그 6개 법령에 대한 개념을 쭉 잡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잡고 이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면,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살을 붙일 수 있는 단계가 기본 이론 단계하고 심화 이론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입문 과정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일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노트 드린 거 보이시죠? 이 노트가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이 노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밴드 이제 숙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밴드라는 어플이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어플 부분 들어가시면 그 어플에다가 어플 찾기에서 오시훈 부동산 공법 이렇게 치시면 부동산 공법 오시훈이라고 치셔도 돼요. 이렇게 치시면 이 밴드가 나와요. 밴드가 나오고, 그 밴드 부분에 들어가시면 밴드 비밀번호라는 게 나올 겁니다. 비번이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가 가입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물어봅니다. 비밀번호 물어보는데, 비밀번호는 그 7415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7415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밴드 부분 승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목요일부터 아침 6시부터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원래는 5개 선지씩 나가는데 이번 주 한 주만 아마 3개 선지 정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OX 형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없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오늘 배웠던 내용이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 나가는 겁니다. 수요일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배우는 내용은 또 다시 목요일부터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전에도 한번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를 제가 온라인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확인하는 거니까 6시에 밴드가 올라가면 뭐 1번, 2번, 3번에서 선지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OX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온라인상으로 눈으로 일단 확인하시고 그리고 보통 출퇴근할 때 많이 하시니까 아니면 집에 계시는 분들 집에서 확인하셔도 되고 그래서 눈으로 먼저 O인지 X인지 확인을 하세요. 확인하시고 난 뒤에 밑에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럼 답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반드시 조금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지금 오늘 드렸던 연습장 있죠. 노트. 그 노트에다가 매일매일 기록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옳은 정답 자체를 그러니까 정답을 그대로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 해서 선지 지문 있죠. 지문 적고 2번 지문 적고 3번 해서 지문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틀린 걸 적는 게 아니고 옳은 걸 적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 6시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6시에 바로바로 해라는 게 아니고 자기 시간에 맞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6시에 이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나중에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노트에다가 작성하셔가지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시면 이거를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사진을 찍어야 돼요. 예, 그래야 제가 숙제를 했는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 찍을 때 이것만 찍으시면 돼요. 자기 얼굴 안 넣어도 돼요. 자기 얼굴 안 넣어도 됩니다. 이것만 찍으시면 돼요. 이것만 찍어서 여기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숙제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시겠죠? 그런데 너무 일이 바빠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눈으로만 확인하시고 그냥 뭐 숙제했습니다. 아니면 뭐 출첵입니다. 아니면 뭐 확인했습니다. 이렇게만 올려주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렇게 적어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적어주시는 게 이게 다 법조문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기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조금 해주시면 이게 나중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올해 합격하신 분들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계속해서 기록했던 분들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작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조금 힘들겠지만 이 작업이 언제까지 할까요? 그렇죠. 시험 보는 날까지 합니다. 시험 보는 날까지. 시험 보는 전날까지 합니다. 물론 시험 보는 날도 올라가는데 그날은 적진 않아도 되고 눈으로만 확인할 거고 시험 보는 전날까지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쓰는 지문이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반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의 다가 새로운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입문, 기초, 기본, 심화 그렇죠? 그 다음에 핵심 문제풀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횟수별로 지금 하겠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냐면 10월 달 시험 볼 때까지 하는 거니까. 그런데 보통 언제까지냐면 10월 달 정도가 되면 동영을 하게 되는데 동영할 때는 지금까지 한 내용을 반복을 조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9월 달까지 내용이 다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가는 선지가. 제가 겹치는 내용을 거의 안 하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워드로 다 작업을 합니다. 무슨 알겠어요? 워드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워드 작업을 다 해서 그의 혹시라도 지문이 바뀐 부분이 있다든지 그다음 개정이 됐다든지 그럼 이제 그런 거 다 바꿔가지고 매일매일 숙제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올리면 제가 매일매일 숙제 확인을 합니다. 6시부터.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분명히 결과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가능하시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드린 거고 노트 이거 다 쓰시면 사무실에 또 노트가 있으니까 또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56페이지에 오늘 해야 될 게 부동산 제1편 부동산 공법에 의의하고 성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부분 보시면 1편이 부동산 공법에 의의하고 성격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문제집 뭐죠? 인문서 보시면 155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 한번 확인만 조금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뭐 했냐면 이거 했습니다. 부동산 공법이란 도대체 뭐냐? 부동산 공법이 뭐냐고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지난주에 딱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공법이 뭐냐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공법에 의의하고 성격도 설명하겠지만 책에 보시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얘기가 161페이지 있죠. 16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공법이 뭔지 나와요.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 시험지에서 그럼 부동산 공법이 뭔지 나오느냐? 출제 안 돼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이 뭔지는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뭐라고 했냐면 공법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공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부동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움직이는 재산이 아닌 뭐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럼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 꽤 많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뭘 그럼 얘기하느냐 도대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건물이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청계 프루지오 시티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게 청계 프루지오 시티인데 이거를 위에서 쳐다보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위에서 쳐다보는 거 건축 면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건축 면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위에서 쳐다본 건축 면적인데 여기서 이 부분이 A동이 오피스텔이고 이쪽 부분이 바로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돼요. 그럼 두 개의 동이 이렇게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 대지, 토지에 대한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이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데 아니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여기 있는 땅을 100% 다 활용해서 지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부분에 이쪽 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쪽이죠. 이 전체 부분이 오피스텔 한 동이 되고 이쪽 부분이 도시형 생활주택 한 동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동이 있어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만큼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만큼만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 위에서 쳐다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이만큼만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운 게 뭐냐면 아니 여기를 이만큼 더 나와서 지어도 되잖아요. 누구 땅인데요? 내 땅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내 땅인데 토지가 내 땅인데 이만큼 내가 지으면 되고 이쪽도 이만큼 지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 땅인데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 부동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빽빽하게 건물이 지어지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되게 답답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뭐냐면 오케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 거 알겠다고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 거 알겠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법으로서 뭐죠? 규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공개 공지라 그래서 이 공간을 법적으로 몇 프로 정도는 하도록 건물을 지을 때 만들어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지만 국가에서 법을 통해서 뭐 한 거죠? 규제를 한 거죠. 이게 뭐란 얘기예요? 공법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더불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규제를 하지 않으면 너도 나도 전부 다 빽빽하게 지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삶을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개공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개공지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앉아서 벤치 앉아서 뭐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이 건물에 사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공간. 많이 보셨죠?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야 아깝게 왜 저 건물을 지으면서 저기까지 자기 땅이면서 자기가 건물을 지으면 될 건데 왜 저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우리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법이 아니라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 주어진 거. 그래서 이게 보시면 실질적으로 건축법에서는 제가 사례를 예를 들더라도 완전히 뭐죠? 시험에 안 나오는 사례를 들진 않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뭐냐면 22회, 23회, 26회, 27회 올해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출제가 된 거예요. 건축법 제43조 1항에 보면 다음 각 호,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호,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이런 지역에 뭘 할 때는, 건물을 지을 때는, 그때는 이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뭐하고자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 그러니까 모든 건물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용도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규모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공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개공간, 이 두 개를 합쳐서 공개공지 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뭐 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지만 그런 식으로 공적 법을 통해서 규제하는 법이, 그게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공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공법이 뭐에 행해지냐면 지금 토지에도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토지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에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토지 소유자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토지에 뭐 하고 있는 것도 정착되어 있는 부분에도 공적인 공법이 적용,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건물도 보셨죠? 아니 안타까운 게 건물을 이런 식으로 다 지으면 한 층이 아까운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분양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돈인데 여기다가 더 지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단 얘기예요. 근데 보면 이렇게 깎였고 이렇게 또 깎였죠. 그럼 여기에도 보면 이쪽 뒤에도 건물이 있다면 여기 또 깎였을 거예요. 이런 거 아마 지나가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지만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 건물에 있는 사람은 뭐가 안 들어와요? 햇빛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햇빛을 받는 권리는 뭐라고 그래요? 일조권이야 그래요. 그 권리가 뭐죠? 박탈당하잖아요. 그럼 싸우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법으로 규제를 딱 해놓은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너 건물이지만, 너 재산이지만 이거를 사람들이 일조권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의 높이 제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받는 건데 말 그대로 뭐냐, 언제냐면 동지를 기준으로 보통 9시에서부터 3시 사이에 연속해서 몇 시간은 2시간 이상은 일조 햇빛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일조권이에요. 근데 건물이 가지고 있으면, 내 앞쪽에 있는 건물이 가리고 있으면 내가 일조권 2시간 이상의 햇빛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요.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법으로서 규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해는 어디서 뜨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네, 괜찮아요.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내용을 물어보잖아요, 제가. 가감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이렇게 뜬다는 게 해가? 그럼 어디로 지죠? 서쪽으로 이렇게 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면 해가 이렇게 떠 있으면 이쪽이 뭐가 돼요? 북쪽. 이거는 법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여기는요? 남쪽. 됐나요? 그럼 이 건물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남쪽을 향하고 있죠. 이게 남향을 선호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해는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 계속 뭐냐면 이 건물을 비추고 있잖아요. 이쪽부터 시작해서. 해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북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북쪽을 정면을 향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이렇게 해가 뜨면 이 해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건물은 이 아래쪽 부분이 어떻게 돼요? 계속 햇빛을 가려서 햇빛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 건물과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돼요? 햇빛을 받으려면 이걸 깎아주든지 아니면 이 건물과 건물을 어떻게 하면 돼요? 떨어뜨리면 되죠. 그래서 이 건물과 이 건물, 이 동과 이 동이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쪽 옆으로는 햇빛이 가는 방향이 아니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쪽 간격과 이쪽 간격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보면 이쪽은 가까운데 이쪽은 가깝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국가에서 정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공법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 뭔지를 우리가 실제로 사례를 통해서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이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19회, 25회, 26회 출제됐어요. 올해 또 출제될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뭐 할 때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6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어느 방향으로? 정북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 떠서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이쪽에 건물이 있으면 남쪽을 향하지만 해는 북쪽을 향하잖아 지금. 그러면 북쪽 부분을 향하는 정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 건물의 뒤쪽부터 시작해서 인접하고 있는 곳까지 그 부분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무조건 띄워야 한다고요. 그렇게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 띄우면 되냐면 높이가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 경계선부터 얼마 띄우면 되고 1.5m 이상 띄우면 되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만 이렇다는 거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에 2분의 2 이상 띄워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왜 건물을 띄우는지 그냥 딱 붙여서 지으면 더 많이 지을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서 정하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부동산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 건축법에 들어가면 얼마 띄우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알게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을 했냐면 첫 번째가 바로 부동산 공법이 뭔지 이거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설명드린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부동산 공법에 그러면 그런 공적인 법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느냐? 총 몇 개가 있다고 얘기했죠? 6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게 6개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크게 나누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토지에 관해서 규제하는 법이 있고 건물에 관해서 규제하는 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토지에 관해서 규제하는 법은 총 몇 가지냐면 4가지. 그리고 건물을 통해서 규제하는 법은 뭐죠?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보시면 첫 번째 토지에 관해서 규제하는 법이 국토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계획이나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되는데 줄여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국토계획법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도시개발법. 땅에 대한 개발 부분. 그리고 도시 및 그것에 대한 뭐죠? 정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뒤에 가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농지법.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무엇에 관한 규제법이라고요? 토지에 관한 거.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네 가지 부분이 토지에 관한 규제법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해서 하는 것은 건축법.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주택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6개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배우게 된다는 거.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줄여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너무 기니까 줄여서 뭐라 부른다고요? 국토계획법. 됐죠?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줄여서 도시정비법.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관리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31회 시험, 올해 출제된 비율을 보시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2문제, 그리고 도시개발법이 6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6문제, 주택법이 7문제, 건축법이 7문제, 농지법이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32회 여러분이 시험 보는 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같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뭐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렇죠. 국토계획법이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12문제. 그러니까 이 한 단원이 이 두 개의 단원을 합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관한 설명을 되게 조금 자세히 하고 설명을 조금 더 길게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부분이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156페이지 보시면 법이란 해서 쭉 나옵니다. 156페이지에 법이란 해서 쭉 나와요. 그리고 157페이지에도 법의 분류에서 공법과 사법이 나옵니다. 이건 집에 가서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넘겨서 158페이지 보시죠. 맨 위에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법이죠. 맨 위에 헌법. 국가에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뭐냐면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뭐하는 제정하는 법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는 명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고시가 있고 이렇게 돼요. 보통 법률하고 명령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법령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법령이라 그래서 설명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 규법인 대통령령, 그리고 총리령, 그리고 부령,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뭐냐면 법률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요. 법률. 이 법률이 바로 뭐냐면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이겁니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게 국회에서 바로 뭐냐면 의결을 통해서 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법령이 조금 바뀔 때 의결을 해서 다시 바꾸면 도시개발법이나 아니면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다음 여기 주택법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제 개정된 부분이 생기면 그 개정된 부분에 맞춰서 다시금 또 체크해서 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개정된 내용 자체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그럼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시험 당일까지. 시험 당일 전까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행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제 시행을 하겠다는 거. 그걸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 이게 바로 법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령 부분에서 우리가 명령을 통해서 나오는 게 대통령령. 그 다음에 부령이라는 거 나오죠.
그 불령이라는 부분은 우리는 주로 어느 부를 많이 쓰냐면 뭐죠? 국토부 있죠? 국토건설부. 그래서 불령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는데 주로 대통령령이 하는 게 시행령.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불령이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는 게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로 3번에 명령이라고 해서 쭉 나오는데 시행령, 시행규칙 나오죠. 그 두 가지 부분까지 보통 얘기를 하고 다른 내용 부분까지는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말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보시면 아까 법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률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법률이 바로 주택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택법이 될 수도 있고 건축법이 될 수도 있고 도시개발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그 법령 부분에 보면 법조문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럼 이때 보시면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에서 동그라미 4번이 뭐냐면 뭐라고 읽냐면 항이라고 읽습니다. 다시요. 법조문 정도는 읽을 줄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그래도 시험 문제에서 이게 뭐냐는 안 나오겠지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장이 있고 조가 있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가 나오는 부분을 뭐라 읽어요? 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4항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4항에 보면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이 법률에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대통령령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시행령이라는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주택법 시행령에 가면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 법률만 나오는 게 아니고 법령도 나온다고요. 시행령도. 여기까지 나온다고요.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 부분까지도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자, 4항이라고 읽고 5는 뭐라고 읽느냐? 뭐라 읽죠? 4항이라고 읽고 이 5는 뭐라고 읽느냐? 호라고 있습니다. 됐나요? 5호 국민주택이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나다라 쭉 나와요. 그러면 이 가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목이라고 있습니다. 가목. 그러면 이게 조가 되고 그 다음에 사가 뭐라고요? 항. 그 다음에 호. 그 다음이 목. 됐나요? 그래서 읽을 때 자 볼게요. 법령에 읽을 때 우리가 위에는 몇 조 몇 항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조가 몇 조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밑에 나오는 동그라미는 뭐라고요? 항. 그 다음은 그렇죠. 그 다음은 호. 그 다음은 그죠. 목.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됐나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법령은 읽을 줄 알아야 그래 나중에 좀 볼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몇 조 4개가 나오면 항이 나오고 항 밑에는 호가 나오고 그 밑에는 뭐가 나와요? 목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잘 보시면 5호가 있고 여기 6호가 있는 거 맞죠? 그럼 6호에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한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의 산정 방법은 어디서 한다고요?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고 돼 있죠. 이 국토교통부령이 바로 대통령 밑에 국토교통부가 있는 거고 그때 국토교통부령을 우리는 시행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순서를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주택법 어디든 간에 시행규칙까지 출제가 돼요. 근데 시행규칙은 출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 부분까지
너무 많이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거의 시행령까지 얘기를 할 거고 시행규칙은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험은 시행규칙까지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지방에 따라서 있는 조례입니다. 근데 그거는 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규칙까지 나오는데 규칙까지 하기는 힘들어서 시행령까지만 보시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확인하죠. 주택법이 되든 어떤 법령이 되든 이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제일 먼저 몇 조가 되고 조 밑에 뭐가 있어요? 항, 사항. 그리고 항 밑에 뭐가 있죠? 호, 오호. 호 밑에 뭐가 있죠? 목,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외우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가 있다는 정도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래도 법조문을 보고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얘기가 지금 설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조금 여러분 체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크게 안 보셔도 되고. 그래서 159페이지 보시면 자치법규가 나오는데 조례하고 규칙은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160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160페이지 하기 전에 여러분들 158페이지나 한쪽에다가 하나는 적어 놓으세요. 항하고 호하고 목 정도를 읽을 수 있는 정도는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은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하루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160페이지 보세요. 법률 용어에 보시면 뭐 이상, 이하, 및, 뭐 또는 등등 이런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나온 게 이상이나 이하나 초과나 미만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전, 이후, 이내, 전후, 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조문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상하고 이하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6층 이상이라고 하면 6층이 포함이 되나요? 포함되지 않나요?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6층 이하라고 그러면 6층이 포함되나요? 포함이 안 되나요? 포함이 되죠. 이상이든 이하든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상, 이하 부분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5층을 초과하는. 그럼 5층을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5층 미만이라고 그러면 5층이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나요? 포함되지 않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지문 자체를 외우고 외우지 않는 걸 떠나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법령이 있는데 그 법령에서 5층 이상이라고 해서 외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5층이 포함되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5층 이상이라고 나오면 좋겠지만 어떻게 나오냐면 5층인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럼 5층인 경우라 그러면 포함되는 거니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5층 미만인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5층인 경우에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 문제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상, 이하라고 나오면 그 값이 제시하는 값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됐죠? 그리고 초과, 그리고 미만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값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됐나요? 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이제 질문할게요. 공법은 적어도
3일 이상은 공부를 하여야 한다. 됐나요? 이게 법령이에요. 공법은 적어도 3일 이상은 공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됐나요? 그게 법령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공법을 5일을 공부하여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공법을 5일을 공부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3일 이상이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2일을 공부하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3일 이상 공부해야 되잖아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민법을 6일 미만을 공부하면 6일 미만을 공부하면 과락이 나온다. 이렇게 나왔어요. 됐어요? 6일 미만, 민법을 6일 미만 공부하면 과락이 나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민법을 6일 미만 공부하면 과락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6일만 공부하면 과락이 나온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6일 미만 공부하면 과락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일만 공부하면 과락이 나온다. 맞아요? 틀려요? 6일 미만 부분에는 6일이 속하지 않는 거죠. 무사히세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그 정도만 체크해서 이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자, 이 얘기를 할게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됐나요? 그럼 7일이 포함돼요?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돼요. 그럼 이제 결론이 하나 나왔어요. 무슨 결론이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상, 이하, 이는 부분에 고민하지 마시고 뭐가 들어가면? 이자가 들어가면 한자로 이거죠. 사람이 뭘 짊어진 거예요? 지게를 짊어진 거예요. 사람이 지게를 짊어지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들어가면 이상이든 이하든 이내든 이자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포함인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무사히세요? 앞으로 뭐가 들어가면? 이자가 들어가면. 됐나요? 그것만 하나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설명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30일 이전에 신고해야 된다. 그럼 30일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 보세요. 금방 배웠는데 헷갈리잖아요. 헷갈리죠?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헷갈린다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알았는데도 헷갈린다고요. 그리고 제 말을 안 믿어요. 희한하죠? 안 믿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자 들어가면 다 포함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배우지 않아도 제 말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30일 이전에 신고해야 된다. 30일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포함되죠. 이자 들어가면 제가 다 포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으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6일 이후에 신고해라. 6일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포함돼요. 14일 이내 신고해라.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포함돼요. 다시요. 6일? 그래요. 자, 다시요. 하나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자만 들어가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두 개를 비교를 꼭 해주세요. 30일 이전이라 그러면 30일이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포함되죠? 근데 30일 전에
라고 얘기하면 30일이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안 돼요. 그 얘기를 아까 한다는 게 안 한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실수인 거예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실수했다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나 더 해드려야 되는데 안 해서 헷갈릴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이나 아니면 또 뭐죠? 후나 내라고만 하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으면? 이가 붙으면 무조건 뭐죠? 포함이 되는 거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됐죠? 그래서 보시면 그 내용들이 지금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전, 이후, 이내, 전후, 내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안 나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암기하고 외우는 부분에서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아예 외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조금 정리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보세요. 30일 전에 신고해야 된다. 30일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그러면 언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1일부터. 그렇죠. 29일까지. 그럼 지문에서 1일부터 29일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근데 30일이 들어가면 틀린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기껏 외워놓고 그걸 몰라가지고 틀려요. 2분의 1과 가반수는 같아요? 달라요? 2분의 1과 과반수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한번 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2분의 1 이상이란 말이 나오고 가반수란 말이 나와요. 어떤 거는 가반수로 했다가 어떤 것도 뭐라 하는지 아세요? 2분의 1 이상이라 해요. 미치는 거죠. 아니 2분의 1 이상으로 하든지 가반수로 하면 되는데 그 두 개가 뭐 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걸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왜 괜찮냐면 다 새롭거든요. 다 새로워요. 다 새롭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요. 근데 제일 위험한 분이 어느 분인지 아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공부하신 분들. 왜 위험한지 아세요? 안 받아들여요. 떨어졌다는 얘기는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죠?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한 문제로 떨어졌든 두 문제로 떨어졌든 간에 냉정하게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뭘 받아들여야 하냐? 기초부터요. 그래 해야 시험에 합격해요. 그게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시험은요. 절대 금방을 떨면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는 재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재수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제가. 그래야 다시 실수를 안 하세요. 정말 제가 정말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처음 재수하시는 분들한테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봐요. 제가 그래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물론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앞에 가 있죠. 왜? 한 번 했으니까. 그건 한 발짝 앞에 가 있지만 그 앞에 가 있는 부분을 뭐 하면 앞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중에 뭐 하죠? 뒤로 밀려가게 돼요. 그래서 한 번 다시 시작하고 두 번 다시 시작한 분은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100% 합격하세요. 오히려 한 번 떨어진 분들이 더욱더 합격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왜 그게 안 되느냐?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제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시겠죠?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